통화량을 안 늘리면 경제가 돌아가나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얘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예. 뭐 은행에 대해서 막 글 쓰고 있더니 어디 보더니 뭐 은행의 부분 준비제도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예. 했어요. 그랬더니 예. 아빠 뭐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거 사기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옛날에 불편했었거든요. 첫 부분 준비제. 사기지 사실. 갑자기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은행 제도의 특수성이라는 게 결국 은행 제도의 불법성이었구나 사실은. 네. 거기서 지금 은행 제도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가 여기서 왔구나.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북언더스탠딩. 예, 저희가 북언더스탠딩은 보통 이제 한 분을 모셔서 책 한 권 정도를 같이 유익하게 읽고 예. 보통 끝내는데 북언더스탠딩 역사상 이렇게 책 한 권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야 여러 번 모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건 출판사에서 좀 항의를 받을 법한. 내가 출판사 사장이면 휘발유 들고 왔어. 지금 뭐 하자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러면 책을 사볼 필요가 없지 않냐. 네, 맛배기로 좀 보여주고 책을 사게 만들어야지. 너희들은 아예 해설까지 그냥 여기서 해버리면 어떡하냐. 네, 나는 항의가 있을 수 있는데. 야, 요거 근데 책이 너무 훌륭해서 이거 그냥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서. 예. 부채로 만든 세상. 진짜로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읽어본다. 네, 혹시 나 이 영상 처음인데 하시는 분은 요거 검색해서 1편부터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채에 대한 아주 통찰 네. 가득 담겨 있는 책이고. 자, 오늘도 자본시장연구원의 신보성 박사님이 저자 직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건 거의 그냥 음성 텍스트지, 음성 텍스트. 저자가 그냥 이거는 진짜 이건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음성 텍스트 이것만 들으셔도 뭐 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다가 우리가 옆에서 살짝 재밌게도 해주고. 네. 와, 이거. 아유 안 그래도 지금 출판 사장님이 책 안 나간다고 불평이 많으신데 두 분이 부추기시는 겁니까 지금? 그런가요? 거진 이건 제가 학부 강의를 한 학기 한 정도가 그죠? 가깝지 그럼요. 않을까. 못하니까. 그럼요. 제가 미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미천 예. 진짜 마지막. 드러내고 종강 시간. 종각 다 드러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부채가 항상 왜 많아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죠? 우리는 이 부채의 덫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가? 부채가 뭐 사실은 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늘 체력보다 늘 많이 발행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네. 돈이 세상에 풀려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좋은 듯한데 나쁘다 그게. 실물 경제보다 항상 부채가 빨리 늘어나는 통화량이 빨리 증가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부채를 단시간 일으켜서 빨리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을 사는 게 최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속 가능한 이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데서 이제 제가 문제 의식을 좀 이러다 하자는 보면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을 사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보는 거지. 이 시스템이 맞는가에 대해서. 요 그 대목에서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계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면 돈이 풀려 나오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또 뭐 돈이 풀려 나오고 하면서 집값이 1억이다가 뭐 10억이다가 뭐 100억이다가 늘어나는 건데 그게 뭐 좀 레디컬한 질문을 드리면 그게 1000억이 되면 뭐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1억짜리 집이 100억이 됐는데도 뭐 별탈 없었으니 100억짜리 집이 1조가 돼도 그냥 숫자만 달라지는 거지. 그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는. 사실은 자산을 가진 분과 그렇지 격차. 않은 분 간의 격차가 이제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산층이 결국은 급속하게 쪼그라들게 되는. 그러니까 중산층과 옛날에는 중산층으로서 이제 뭐 사실 최고 소득층하고 소비 차이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근데 갈수록 이제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게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젊은 세대일 때 약간의 부채 일으켜서 집을 소득으로 이제 집을 사서 옮겨가고 이랬는데 이런 순환이 지금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넘사벽이 돼버렸어요. 주택 가격이 소득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자산 가격을 캐치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갈수록 사회 분열 혹은 정치 한국화. 이번에 결국 맘다니가 뉴욕 시장 된 그렇죠. 것도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득이 높은 젊은이들이 집을 샀다면 네. 앞으로는 그렇다고 집이 녹아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앞으로는 부모가 집이 있는 젊은이가 집을 갖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사실 소득이라는 게 자기 탤런트, 노력의 결과죠. 예, 자기 탤런트를 잘 정말 성실하게 매진해가지고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일가를 이루면 그 소득을 가지고 자산을 취득하고 했는데 예. 이 고리가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집값이 싼 편은 아닌데 네. 그렇다고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넘사벽으로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특히 이제 서울의 뭐 주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2만 불이 아니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한데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제가 세계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아 누군가가 먼저 겪은 현상도 아닙니다. 아닙니까? 모든 나라가 현재 동시에 currently. 현대은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 부분 준비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분 준비 제도에서 은행들은 항상 대출을 무조건 늘려야만 시늉리지를 많이 먹기 때문에 예. 이제 옛날에는 뭐 규제가 있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만 이제 자금을 공급했는데 그 규제가 이제 없어진 다음부터는 자산 가격, 자산 시장에 이제 대출을 쏘아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전 세대는 즉 19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들까지는 노동으로 집을 샀는데 이제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어떤 나라도 노동으로 집을 못 사는 첫 번째 시즌이 됐다는 말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대 간의 이제 캐즘이라 그러죠. 있겠죠. 급격한 이제 괴리가 벌어지다 보니까 뉴욕이야말로 정말 소득도 많은 일자리도 많은 동네잖아요. 근데 대다수 젊은이들은 소득으로도 월세 내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렇다 거예요. 해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예. 근데 심지어 그 자본주의 정말 본진 중에 본진이 뉴욕이고 맨하탄인데 그런 데서 젊은 친구들이 뭐 맘대로 스스로 그러잖아요. 자기는 민주 사회주의자라고 사회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를 몰빵을 해준 거잖아요. 요즘 과반수 득표 쉽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어느 나라나 뭐 40%대가 약간 뭐 몇 프로 정도 차이 나는데 이번에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다 곳곳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뭐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저는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체제가 이제는 조금 한계 상황에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환경이 복잡할수록 이제 지금 오늘날 은행 규제가 엄청나게 촘촘한 미시 규제들로 그냥 그 타오 바벨탑이 아니라 바젤탑을 형성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미시 규제들이 계속 위기가 터질 때마다 규제가 늘어나고 또 안전망은 또 덧붙여지고 하는데도 지금 전혀 부채가 줄고 있지 않고 계속 시스템 위기는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환경이 복잡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규제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이어서 그러면은 그때 저희가 얻었던 시사점이 환경이 복잡할수록 규제는 심플해야 된다. 그래서 심플한 단순 규제, 단순한 규제일수록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시스템을 몇 개의 그 구획으로 경계선을 걷는 것을 모듈화라고 합니다. 모듈화. 그래서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모듈화를 하게 되면은 시스템의 강건성, 여기서 이제 강건성을 흔히 로버스니스라 그러는데 이 강건성이 뭔가 하면은 외부 앞으로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어떤 충격이 올지 저희는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그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정도를 강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을 몇 개의 구획으로 분리하는 즉 모듈화를 채택을 했을 때 이 시스템의 강건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으니까 부서져도 여기만 부서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연결성이 낱마처럼 얽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이제 모듈화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럼 모듈화가 뭔가? 이미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컴퓨터 산업에 이제 여기 다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컴퓨터 이제 옛날에 우리 컴퓨터 개론 뭐 도학기를 들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항상 컴퓨터실에 가서 했어요. 그때 PC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카드 천공하고 천공 카드에서 주면은 그 어마어마한 시설에 막 돌려서 막 줬거든요. 그러니까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저장 장치, 연산 장치가 다 한 묶음이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게 오늘날 저희가 어떻습니까? 컴퓨터 보면 입력 장치 따로 있죠. 키보드하고 마우스 입력 장치고 출력 장치는 프린터기하고 모니터 따로 있죠. 그다음에 저장 장치하고 또 프로세싱 장치 다 분리된 블록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어디가 고장 났는지 금방 빨리 찾아요.
그래서 빨리 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저기 수리하는 것도 훨씬 쉽습니다. 예. 각각의 블록으로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를 다 해집고 시스템을 안 망가뜨리고도 빨리빨리 이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모듈화인데 컴퓨터 산업에 이제 그 도입됐다가 이게 90년대 후반, 2000대 초반 자동차 산업에서도 지금 다 보편화됐어요. 지금 다 블록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칵핏 모듈이라고 보통 이제 자동차를 제가 보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4-5개 모듈로 나눈다고 해요. 그 자기 블록을 만들 때 자동차 네, 블록을.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체가 큰 블록이라 생각하면은 운전석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차량 앞부분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셰시 모듈이 있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 그 각각의 부분 모듈을 다 조립해가지고 먼저 만듭니다. 그다음에 그 각각의 부분 모듈들을 합쳐서 이제 전체 최종 조립. 최종 조립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모듈 방식인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이 났을 때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빨리 디텍트가 가능하고 수리를 할 때도 각각의 모듈 따로 떼가지고 거기서만 수립해서 갖다 하면 붙이면 되는 되니까. 거거든요. 건설업에서도 왜 모듈형 주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공장에서 미리 다 찍어가지고 와서는 조립만 하는 네. 이런 거죠. 요새 또 전력 수요가 엄청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 지어야 되는데 또 SMR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게 뭐 소형 모듈러식 뭐 원자력 발전소라 그래가지고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 가능성을 이제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왜 초반에는 거의 뭐 백전백승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나폴레옹이 워낙 뛰어난 뭐 수학적인 뭐 하여튼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군대 편제도 되게 큰 몫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저것도 모듈형 모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 앞에 보병, 그다음 쭉 순서, 그다음에 기병 이렇게 순서대로 일렬로 쭉 행군을 하고 맨 마지막에 보급병이 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일렬로 가다 보니까 보급병이 뒤에서 어택을 받으면 모두 다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가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이제 소형 편제로 이제 다 모듈화를 시켜가지고 군대 그 안에도 보급병을 몇 명씩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안 망가지게.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어디에 큰 격전이 있다 그러면 이 소형 그 부대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또 공격을 하고 또 흩어졌다. 네. 이래서 이제 나폴레옹 군대 편제에서도 이제 모듈화가 됐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듈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애들은 비슷한 것끼리 다른 놈들은 다른 것끼리 묶는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은행 시스템 지금 벌써 몇 차례에 거쳐서 쭉 말씀드려왔는데 은행 위기는 거의 뭐 내생적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은행 시스템도 뭔가 시스템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듈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모듈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경계선을 걷는다. 그죠? 구분 짓는다는 건데 그럼 그 경계선을 걷는 기준이 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막 걷으면 또 큰일 나잖아요. 모듈화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옛날 제국주의 시절에 국경선 걷기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원래 이제 국경선이라는 게 지형지물, 산맥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그다음에 종교, 민족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경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될 수가 없는 건데 중동이나 유럽 보시면은 직선으로 막 끊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른 종교, 다른 인종, 뭐 다른 언어를 섞어 놓으니까 그렇지. 아직까지도 그 국가 시스템이 엄청난 지금 시스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듈화 기준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모듈화 기준이 뭐 해야 되는가?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은 휴리스틱.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수세대에 걸쳐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위 내장된 보편적인 법원칙, 오스트리아파 사람들이 이걸 보편적인 법원칙이라 그러는데 칸트도 비슷한 말을 했죠. 선언적인 그 원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정언명령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라가 아니고 무조건 네가 하라. 무조건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수세대에 걸쳐서 이제 그 DNA에 각인되어 있는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런 원칙에 부합해야만 사실 우리 인류는 그 보편적인 수용성을 갖게 되는 거고 아 이렇게 잘랐을 때 그래 맞네. 그 수용성이 있어야 또 계속 지켜나갈 일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자발적인 수용성을 그 모듈화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짐작이 가시죠. 네. 경계선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지금 은행 시스템은 보관과 대차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먼저 보관하고 대차를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보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관이 뭔지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맡기는 거죠. 그죠? 금도 자, 맡기고 돈도 맡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보관에는 일반 보관과 혼합 보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보관은 한마디로 분리 보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관할 때 보면은 그 이름표를 붙이잖아. 이거 예. 누구 차다, 그죠? 그 창고에 보관할 때 가구도 마찬가지죠. 누구 가구다. 가구점 같은 데 가보면 누구 이름 다 붙여놨잖아요. 누구 거. 네. 그래서 확실하게 그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자, 보관 의뢰자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예,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물건별로 구분되어 있는 건데 특정 장소를 또 그 완전히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지하철 놓고 가면은 그 장소는 내 거잖아요. 그렇죠? 빌리게 되면.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물건 내 거 다 아무 때나 다 예. 집어넣어도 되는 예. 거고 은행에 또 대여금고 저도 있다는 건도 알고. 돈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저도 대여금고 저도 옛날에 은행 제가 이제 한때 은행에 근무했기 때문에 대여금고를 관리한 적은 있어요. 근데 대여금고는 뭐 저는 왠지 그 영화에서 부자들만 이용한다. 예. 대여금고 하려면 얼마 이상 자산이 있어야 되고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단 대여금고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일반 보관은 이제 그 보관 의뢰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짓는 거고요. 예. 혼합 보관은 이게 기본적으로 보관 대상물이 대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그 이프로님 맡긴 자동차는 안 대표님 맡긴 자동차하고 다른 다르니까, 차잖아요. 예. 그다음에 연식도 다 다르고 또 본인이 타는 차니까 네. 남이 타는 차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구분해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쌀이나 돈은 어떻습니까? 그냥 먼저 받은 거 이제 내줘도 되고. 예. 그러니까 혼합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이게 이제 대체 가능물 보관. 네. 물론 이제 그렇지. 동질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물론 그렇죠. 예. 그걸 전제로 이제 대체 가능물 보관입니다. 자, 그래서 보관은 일반 보관과 혼합 보관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분리해서 보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저기 혼합해서 보관하는 건데 이 보관의 속성은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맡긴 사람한테 있죠. 맡긴 사람한테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보관 대상 물건의 이용 가능성이 보관업자한테로 넘어가나요, 안 가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예. 내가 세탁소에 맡긴 내 잠바를 누굴 빌려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차도 내가 보관시켜놨는데 어. 그 보관한 사람이 막 주차장에서 몰고 차가 다니고 없어졌어. 빌려주고 뭐 난리지. 예, 그 스포츠카 그 보관했다 그런 사고도 좀 나잖아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법 위반이에요, 그죠? 네. 우리는 실정법을 떠나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저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이용 가능성이 보관업체한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만기가 있나요, 보관에? 뭔게 없죠. 내가 찾으러 가는 날이 만기 그렇죠. 날이지. 그러니까 만기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대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 대차, 소비 대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용 대차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렌트하는 게 사용 대차입니다. 네. 말 그대로 빌리는데 예. 사용하고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네. 그 차 그대로. 어. 빌린 차 말고 음. 딴 차로 돌려주면 안 받아요. 그렇지. 그렇죠? 어. 집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집을 렌트한다 뭐 그래, 그렇지.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그 집 되지. 그대로 렌트하는 301호를 빌리고 507호를 갚으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용 대차는 그 원래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네. 그죠? 근데 소비 대차는 빌린 사람이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멸을 하게 돼요. 필연적으로 네. 쌀 빌리면 우리 먹으려고 빌리는 거잖아요. 소비에 사라지잖아요. 콩도 마찬가지죠. 기름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 소멸되는 거.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린다는 건 우리 돈을 딴 데다 물건을 쓰고 나중에 다른 돈으로 갚는다. 동종의 돈으로 갚는다는 거죠. 이게 대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뭐 지폐로 내 친구한테 그렇지. 10,000원짜리 10장 빌렸을 때 5,000원짜리 20장으로 갚으면 안 된다고 고집하면 이상하지. 이상하죠. 그 뭔가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 심지어는 더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은 답답하지. 10,000원짜리 10장 빌려줬는데 받고 나서 야, 나는 가바사 영역으로 생각하는데 1년 번호가 왜 달라? 내 돈이 아니잖아. 좀 골치 아프지. 그런 경우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 대차는 다른 동종의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예. 그죠? 자, 근데 이제 요 대차는 성격을 보시면 이용 가능성이 누구한테로 넘어갔죠. 빌려간 사람이 소비를 한 거죠. 사용하거나. 그 이용 가능성이 빌려주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빌려간 사람한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용 예, 그러네요. 그렇죠, 그죠? 예. 보관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 그리고 대차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텐데 부채는 항상 만기라는 게 있어요.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그래야만 빌린 다음에 내가 소비하고 나중에 언제 갚을 거라는 이런 플랜이 서야만 네. 자기가 생산활동에 투입하든지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완가달이 항상 만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시면 이용 가능성의 이전과 만기라는 관점에서 보완과 대차는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이 보완과 대차라는 게 지금 이 프로님, 안 대표님 설명 들을 때 어려우셨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법정 공자가 아니어도 그냥 한 번만 보면 누구라도 당연한 그렇지. 얘기. 이거는 뭐 너무나 쉽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사실 보편적 법원칙에 맞는다는 거죠. 휴리스틱에. 지금은 음. 요거는 법적 성격은 보편적 법원칙이 아니라 현재 법 예, 실정법상으로 예. 은행예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소비 임치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소비 예. 임치 계약이라고. 자, 근데 소비는 대차 앞에 붙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소비가 붙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대차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치, 소비 임치 계약인데 임치는 한자로 보관. 예, 맡길 임에다가 둘치자예요. 음. 그 말 그대로 그냥 보관을 어렵게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거는 고로 대차와 보관의 법칙. 한꺼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네. 그죠? 자, 소비 대차는 근데 뭔가요? 소비할 수 있다. 은행이 예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예금자로부터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게 전제되는 거잖아요. 예. 이용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나요? 은행한테 넘어가는 거죠. 넘어왔어요. 예. 자, 대신에 임치 보관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예. 이용 야. 가능성이 보관 의뢰자한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둘다 같이 충돌하네. 있네. 충돌하죠. 아, 그래서- 은행이 쓸 수도 있고 예. 언제든지 찾아갈 수도 있고. 예. 그 이용 가능성이 예금자하고 은행 모두한테 있어요. 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납득이 되나요? 우리 저기 우리 법 하나도 모른다 생각하고 세상에 그런 게 이거 말고 또 있냐? 듀얼 어베일리빌리티라 그러는데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양자역학에서는 뭐 입자이자 파동이라고 실제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적어도 이런 우리가 사는 거실 세상에서는 이런 존재적으로 이상하지. 상상을 하자면 우리가 모든 입고 있는 옷이 그냥 동일 사이즈, 동일 재질의 하얀색 면티야.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그것만 입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럼 사이즈도 똑같고 내 옷이 절대 구별이 안 되면 세탁소에 그 옷을 맡겼을 때 세탁소 주인은 그거를 남한테 빌려줄 수 있겠네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내 옷 찾으러 가면 그냥 아무 옷이나 주면 되지. 뭐 그런 그거는 식으로. 소유가 아예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일이 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 지금 보니까. 그 예전에 금 보관업자가 한 짓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금이니까 어. 내 금 갖고 와 그러면 금 한 돈. 게다가 돈 안 아니, 찾아가니까. 근데 이제 똑같은 금이면은 어. 사실 그냥 금도 다 다르지만 어. 그 뭐 사이즈도 다 다른 걸 이제 맡겼지만 어쨌든 다 똑같다고 전제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이 프로님이 나한테 금을 1파운드 맡기고 네. 안 대표님이 1파운드 맡기고 한 100명이 맡겼다 쳐요. 그 보관업자라 그러면은 이게 동질 뭐 대체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도 줄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100파운드만큼 금을 갖고 있는데 1000파운드어치 금 보관증을 남발한 거잖아요. 가짜 보관증. 예, 가짜 그러니까 보관증. 그거 이용 가능성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관증을 발행해서 대출로 사용한 거죠. 사실 그 룰을 지킨다면 절대 대출을 못 하면 그렇죠. 안 되죠. 보관업자는 보관만 하고 그렇죠. 있어야 되는 거죠. 단 한 개의 금덩어리라도 누굴 빌려주면 안 되죠. 되는 거죠. 왜냐면 그 주인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네, 네. 운영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관업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보관과 대차의 중첩, 이제 은행 예금의 법적 성격이 실정법상 소비 임치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앞에 소비가 수식으로 붙었지만 본질은 임치 계약이에요. 보관 계약이에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다른 물건에 대체 가능 물건의 보관 계약에도 소비 임치 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대체 가능 어떤 것도 물건도 소비 대체 계약 그걸 왜 하겠습니까? 솔직히 아무도 안 하는 거죠. 돈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이자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법화된 과정을 보시면 금장 초기 시절에는 처음에는 보관 수수료를 받았어요. 예. 보관업자로 행동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보관금보다 더 많은 보관증을 끊어주면서 이제 대출을 시작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관금이 많아져야만 보관장을 훨씬 더 많이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관금이 더 많아지도록 예금하는 사람들한테 보관업 의뢰자한테 이자를 주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이자를 주면 당당하게 이자를 줘야 될 거잖아요. 예. 근데 처음 계속 비밀로 붙였어요. 너 얘기하지 마. 돈 받았다는 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 그렇지 얘기하면 야 근데 넌 이 돈이 어디서 어디서 난 나서 거냐? 이자를 그렇게. 주냐라고 네. 하면 오늘날에는 다 이자가 높다고 광고하잖아요. 예. 그래도 금장 스스로 이 부분 준비 제도라는 게 불법이다. 이걸 다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런데 그 뒤에도 이제 사실 뭐 예금자들도 이자를 받기 시작하니까 쟤 뭐 어디다 이용한 거네 알고 있었죠. 사실은 그죠. 수익이 나니까요. 뭐. 전에는 내가 보관 수수료를 냈는데 갑자기 그렇지. 이자를 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게 당연히 이상한 건데 그래도 별말을 안 했어요. 왜냐? 하면 언제든지 내주고 이자까지 주니까 별로 불만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19세기 중반에 몇 가지 이제 분쟁들이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는데 그때 판례를 통해서 결국은 법원에서 이거 다 이제 영국 법정인데요. 영국 법정에서 다 이걸 합법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이 언제든지 운용하는 것도 괜찮다. 이용 가능성이 은행에도 있다. 그다음에 그 보관을 의뢰한 자도 예금자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이용 가능성이 이중의 이용 가능성을 그냥 합법화 시킨 거죠. 근데 이게 도저히 뭐 납득이 안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용 가능성이란 거는 진짜 100%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은 찾아갈 수 있다는 게 그러려면 100%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 불법화돼야 되잖아요. 100%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용 가능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보관 의뢰자가 100% 이용 가능을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100%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자산 운용을 네가 최대한 신중하게 해가지고 유동성이 있는 자산, 그 다음에 수익이 나는 자산, 손해 안 나는 자산으로 잘 운용을 해가지고 고객이 원할 때 확률적으로 내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이게 이제 확률로만 안정적인 네네. 느낌만 주면 돼.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현대은행법의 규제 내용입니다. 자산 건전성 규제를 그래서 부과를 하는 거죠. 유동성도 얼마 이상 보유를 하라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저 상태 선택을 할 때,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법이었고, 네, 그게 이상한 짓을 했네. 네. 근데 이제 제도화가 들어올 때쯤에 선택을 했었어야 됐을 거잖아요. 관행적으로 막 하고 있었어요. 금장업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럼 내가 규제 당국이면 야 이런 위험한 짓들을 하고 있었네. 앞으로 하지 마라고 선택할 수도 있었고 네. 저렇게 현대 제도화돼서 그럼 알았어.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럼 요런 제도를 아예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준 거잖아요. 네. 왜 저 선택을 했을까요? 당시에. 결국 이제 현실하고 타협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19세기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아까 1844년도에 뱅커 차트 액트라고 로버트 필 총리가 이제 주도해서 만든 법이 네. 100% 준비 예. 제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은행의 지폐만 돈이라 생각하고 예금은 돈이라 생각 안 하는 바람에 이게 금지되니까 은행들이 대출로 막 보관증을 막 남발하는 게 아니라 예금을 막 통장에 찍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걸 놓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런 충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해야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법제화까지 갔는데 한 가지 실수를 했던 거고. 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찍어주는 건 괜찮은 거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폐를 발행하지 말라. 라고 말했더니 라고만 한 거죠. 그럼 근데 그 예금 통장에다 꽂아준 걸 가서 그럼 1시간 후에 가서 나 이 돈 찾을래요라고 하면 지폐를 줘야 되는데 지폐는 부족했겠네요. 그럼 지폐가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 교환소라는 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은행들 간의 교환소. 우리가 지금 신한은행에서 예를 KB은행으로 송금하시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저기 신한은행의 예금을 빼가지고 KB은행 예금으로 넣잖아요. 예. 근데 그 한 건이 아니고 하루에 여러 건이 수십만 건이 벌어져요. 그 금액은 어마어마한데 예. 서로 주고받는 걸 상쇄하고 나면은 실제로 교환해야 될 건 얼마 안 돼요. 그럴 수 예.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때부터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표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수표를 끊어줘서. 예, 수표를 끊어서 상대방한테 줘요. 현금 보관증이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현금 네. 보관증. 근데 다만 그건 지폐는 아닌 거죠. 바보들. 야, 10,000원짜리 함부로 찍지 마. 10만원짜리 수표는 괜찮아. 그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00% 준비제도 해도 계속 부채 늘고 똑같더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손을 놔버린 거죠. 손을 놔버리다가 이게 이제 너무 관행이 심해지니까 지금도 100% 준비 자산을 갖고 있어라. 예금 받은 것만 대출해라. 라고 강제하면 되기는 될 텐데 네. 말 자체가 네. 말이 안 되는 건 네. 아닐 네. 텐데 네. 근데 그 순간 예금도 많이 쪼그라들고 대출은 또 많이 당연히 예금 쪼그라드니까 예금 안에서 해야 되는 대출은 제가 그 말씀 쪼그라들겠네요. 그죠? 이제부터 좀 드릴게요. 아, 네. 예, 예. 예.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보면은 밑에서 무슨 계속 규제 추가하고 안전망 넣고 이럴 게 아니고 업스트림으로 가가지고 보안과 대차만 분리를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깔끔한 정리가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은 이 정리를 어떻게 할 건가? 네. 저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통화 창출 기관이 이제 있고요. 통화 창출 기관 앞으로 이제 정부만 통화를 창출하고 그러니까 민간의 통화 창출을 허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은행이 대출로 계속 예금 통화를 창출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통화 창출 기관이 있고 그 통화를 창출한 통화를 보관을 전담을 하면서 보관하면서 이제 지급 결제는 당연히 같이 따라 붙는 거죠. 예. 보관업자가 자기가 예를 들어 맡긴 사람이 누구한테 보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보관하고 지급 결제는 한 묶음이고요. 이 통화 보관 기관이 보관과 지급 결제를 하고 신용 중개 기관은 저축 받은 걸로만 대출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용 중개 기관하고 통화 보관 기관이 한때 엮여 있는 이게 은행 제도입니다. 지금에. 근데 요거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 창구와 대출 창구를 분리시키자 그 말인가 봐요. 예금은 앞으로 이제 은행이라는 용어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은행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앞으로도 대출하는 기관이 되겠다. 그러면은 그 예금이라는 거는 저축이 돼야 됩니다. 네. 언제 보관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저축으로 바뀌게 되고 그 저축이 유입된 범위 한해서만 이제 대출을 하게 되는 예. 그런 조직으로 은행이 바뀌는 거고요. 아하. 지금 보관과 지급결제 은행이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급결제 우리 뭐 시단은행에서 KB로 보내고 그다음에 인출할 때도 은행 가서 하잖아요. 그건 별도로 조직으로 이제 분리를 시키는 오늘 거죠. 필요하니까 네네. 그거야 뭐 지금 금융결제원이 하듯이 하면 됐죠. 네네. 생각해 보니 네. 야. 대부 업체들은요. 네. 러시앤캐시는 네. 러시앤캐시는 이제 회장님 돈으로 하는 거지만 네. 대부업체는 돈 가지고만 하는 돈이 거죠. 필요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네, 네, 네. 모은 돈으로 네. 그 돈으로 고객들에게 빌려주고. 빌려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 너 이 돈 어디서 났어라고 하면 회사채 산 사람한테 받은 거고 회사채 산 사람은 돈 필요하다고 언제든지 가서 야, 엊그저께 내가 네 세채 샀는데 다시 돌려줘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 이거는 안 됩니다. 네, 만기 그렇습니다. 때야 돼야 오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 필요하시면 시장 당근에서 한번 팔아보세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하자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신용 중개 기관이라는 게 파이낸셜 인터미디어리라는 게 저축을 받아 가지고 예. 그거를 차입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은행은 신용 중개가 아닌 거죠. 그건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출로 예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딱 묶여 있는 돈만 대출할 수 있다는 뜻인데 저축이 들어온 예. 만큼만. 들어와서 요건 네. 얼마 동안 안 찾아갈 거야. 네네, 나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정기예금이야. 네. 라고 한 것만 네. 1년 동안 너 안 가져간다고 네. 약속했지. 네. 그럼 1년 동안 요거 내가 딴 데 빌려준다 네. 네. 하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네. 매우 대출이 줄어들고 대출이 줄어드는 건 지금으로부터 대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음. 더 이상은 지금 상태에서 대출이 실물 경제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것은 스탑이 되는 거죠. 온 거보다 더 늘어나는 건 그렇죠.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기존의 거를 뭐. 상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그대로 두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이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이 있잖아요. 그 대출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요구불 예금하고 지준금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잘라내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면은
가장 심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슬슬 대출들은 만기가 뭐 지 아무리 길어도 30년이니까 30년 후쯤 되면 엄청 모든 그 기존 대출은 사라질 거고 엄청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후에 그렇기도 하고 예금하는 사람은 그럼 본인의 여윳돈이 뭐 예를 들면 1억이 있다고 쳐요. 몇 년짜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예금을? 솔직히. 얼마 못하죠. 뭐 많이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통 신용 중개 기간에 저축하는 거는 만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아주 길게 투자할 사람들은 회사채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신용 중개 기간도 그냥 개인들한테 저축을 일부 받는 것도 있을 거고 예. 개별 계약을 통해 가지고 예.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CP를 발행하거나 일반 기업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은행이 은행채 같은 거를 발행해서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대출해 모아. 주는 거고. 사실을 은행을 일반 기업하고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저희가? 그렇긴 하죠. 예. 그 구분을 필요성은 이게 보관하고 지급 결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하고 달리 수많은 규제가 따라붙고 안전망이 따라붙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반 기업하고 별로 구분할 이유가 어떻게 없어요. 하든 시중에 존재하는 여윳돈을 니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구해서 네. 구한 돈만큼만 니들이 돈을 빌려줘라.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반 기업도 시장에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 가지고 시설 투자나 이런 걸 아니면 연구 개발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이나 지급 결제가 아니고 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 기업들이 돈을 안 만들잖아요. 네. 철저하게 있는 돈 차입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은행은 돈을 만들어내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를 너무 쉽게 늘릴 수 있으니까 대출이 그냥 실물 경제하고 상관없이 그냥 저기 화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지. 네. 근데 저게 개혁적인데요. 이 근데 얘기는. 저게 작동하려면 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신 박사님, 안 대표, 2% 이렇게 셋이 존재한다고 할 때 이 세 명의 경제 활동의 성과가 골고루 퍼포먼스가 발휘돼야 어느 달에는 신 박사님이 돈 잘 벌고 그러나 신 박사님이 번 돈을 또 안승찬이 열심히 다른 거 개발해서 또 벌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야 서로 이제 아무 네.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돈은 잘 버는 사람만 계속 잘 벌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본이 뭐 됐고 설비가 이쪽으로 몰려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면한 사람, 게으른 사람도 있고 눈이 밝은 사람, 안 밝은 사람도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경제 돌리다 보면 항상 안승찬만 돈을 잘 버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때 안승찬은 언제든 나는 이 두 신박사와 2%는 못 믿어. 그러나 은행이 있다면 난 여기다 예금해 놓고 언제든지 나 필요할 때 쓸 거야라고 예금하지만 그게 아니라 은행한테는 예금을 했는데 은행이 신 박사님한테 돈 빌려줬다가 신 박사님이 파산하면 은행도 그거를 메꿀 방법이 없잖아요. 신 박사님이 잊는데. 그러니 은행조차 못 믿고 돈을 안 맡기거나 못 맡길 거고 그럼 돈이 돌다가 안승찬한테만 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경제가 스톱이 된다. 어디서 돈을 구하겠냐. 돈이 묶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에 안 좋은 일이 그러니까 벌어질 이제 것 저희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개기관이 왜 생겨났나를 생각해 보면 예. 그 전에는 다 개인들이 직접 빌려줬어요. 예. 맞아요. 네? 소득이 많이 이제 수확을 많이 한 사람이 최부자가. 수확이 없는 그렇지, 사람한테 그렇지. 빌려준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빌려주는데 계속 빌려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안 대표님이 자 빌려가 가지고 부가치를 추가로 늘려 가지고 나한테 상환해야 그다음에 또 빌려주잖아요. 빌려줄 수 예, 있죠.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더 이상 안 빌려줍니다. 더 이상 생산도 안 늘리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럴 그렇게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중개기관이 왜 생겼나 하면은 직접 빌려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3명이 아니고 3명이면 사실 중개기관이 필요 없어요. 다 하는데 누가 무슨 짓 하는지 서로 다 아는데 같은 말에 살고 근데 수많은 불특정 다수 존재하다 보니까 중개기관한테 빌려줘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명이 계속 부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창출을 못 하더라. 좀 그러면은 빌려줘봤자 빌려준 사람은 부가치를 계속 창출한 사람 못 받아요. 맞아요. 더 이상 창출 안 해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꼭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껏 부가치를 많이 생산해봤자 예.
딴 사람한테 빌려줘도 그 사람들이 끝내 자기 노력을 안 한다든지 뭔가 다른 능력이 부족했든지 아무도 못 갚는다. 그럼 더 이상 생산 안 들리는 거죠. 물론 이제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한 명한테 소득이 쏠리면 어쩔까 생각 뭐 우려는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낙관적입니다. 네, 제가 못하는 거 분명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서 부가치를 창출하고 혹시 부채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즉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았다면 네. 애플의 아이폰이 네.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승찬한테 개인 사채를 빌려서 이제는 안승찬은 내가 갚기 전에는 못 갚죠. 그래서 무슨 붕어빵 장사를 해요. 그러나 이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이 붕어빵이 얼마나 맛있느냐도 결정하겠으나 이 붕어빵을 사드실 신 박사님이 대출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빌린 돈이지만 뭐 여윳돈 생겼으니까 붕어빵도 사 먹고 아이폰도 사고 하면서 붕어빵 장사도 되고 그래서 나는 돈을 갚을 수 있는데 엄격하게 딱 짜여져 있는 곳에서는 박사님도 붕어빵 웬만하면 안 사 먹을 거고 그럼 나도 결과적으로는 장사가 안 돼서 또 돈을 못 갚고 한 두 번쯤 떼인 안승찬은 다시는 남한테 돈 안 빌려주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 악순환이냐 성장을 확실히 촉진시키는 건 있잖아요. 부채가. 그것도 이제 제가 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얘기. 그 얘기. 이게 어쨌든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성장이라는 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우리가 저기 은행 제도에 그 중앙은행이 설립되기 전에 예금보험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예. 항상 과잉, 부미,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했다가 급격하게 또 경제가 붕괴되는 이런 것들이 거의 10년 주기로 반복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세상을 살아갈 건지. 근데 지금은 뭔가 하면은 이 안전망이 들어오면서 예. 계속 확대를 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병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네, 다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네, 뭐 예. 양극화하고 그다음에 사실 아. 결국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거는 실물 자산들이 실물에 쓸 수 있는 재화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품질이 더 좋아지고 가격이 싸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가. 이게 이제 경제가 진보하고 성장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 실물 경제는 거의 제로 성장인데 지금 자산 가격만 돈이 계속 풀리니까 자산 가격만 오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바람직한 건지 결국은 이제 이게 뭐 사실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가는 게 플러스 요인도 없지는 않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구글이나 이런 친구들도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혁신도 또 생기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뭐 예. 사람들 내가 주식 투자 많이 하면 소비도 늘고 뭐. 예.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런 건 있죠. 지속 가능한가를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체제가 극단적인 양극화, 그다음에 이제 이 부채가 많이 쌓일수록 원리금 상환에 모든 소득을 다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사실은 이제 늘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같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부채를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과잉으로 갔다가 이제 그 과잉이 꺼지는 이런 네네. 순환을 겪잖아요. 네네. 거품과 위기를 겪는. 네. 그래서 늘 그게 항상 좋았던 건 아니라고 네. 그건 완전히 알겠어요. 근데 그 과잉과 거품이 꺼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네.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올라가는 그 속도가 네. 지금 말씀하셨던 과잉 대출이 없는 GDP만큼의 대출만 가지고 올라가는 곡선과 올락내리락하는 거의 그 평균의 곡선이 두 개가 과연 같으냐 아니면 그래도 그게 더 붐이 있지만 그래도 그 곡선이 더 높으냐. 그 연구가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네. IMF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사실 IMF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연구를 했다는 것도 저도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부분 준비 제도가 아니고 100% 준비 제도. 지난번에 그 어빙 피셔 그 시카고 플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시카고 플랜을 적용해서 모델링을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캘리브레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예. 그 모형을 만들어서 돌렸는데 성장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부채가 없었을 때 예, 부채를 예. 규제했을 때 오히려 부채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어. 들어온 저축.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게 실물 생산이잖아요. 예. 그 실물 생산을 가지고 결국은 빌려주는 게 그게 진정한 저축이고 네. 아니면은 실물 저축이 없는데 빌려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과잉 그렇잖아요. 대출이 없는 그렇습니다. 시대.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결국은 인플레,
자산 인플레 생기는 거고 이런 인플레가 성장에 방해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산층이 쪼그라드니까 소비 성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설렁탕 10그릇 먹는 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설렁탕 한 그릇 먹어요. 예. 근데 부자들한테 돈이 다 쏠리게 되면은 그 사람 부자들은 한계 소비 성향이 굉장히 낮아지죠. 낮거든요. 예. 근데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아래층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기가 아래층 다 사람들이 어려워지나? 소득이 있어야만 부채가 근데 너무 많아지면은 소득 번 소득까지 다 저기 원리금 상환하는데 다 가기 때문에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성장이 다 거기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이 그렇게 부채가 많아서는 이게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부채가 없는 세상을 항상 말하는 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거는 결국은 저축을 빌려주는 건데 예. 그 저축이라는 건 실물 생산이거든요. 그죠? 그 실물 생산을 저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은행이 만들어낸 예금 저축이 아니고 실제로 들어온 저축 자기들끼리 돌리는 거야 돌려라. 네, 있는 저축 한에서 있는 빌려주는 저축 게 한에서 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다행이 아닌 거지. 아니 없는데 어떻게 빌려줍니까? 지금 없는 거를 빌려주는 거예요. 이따 치고. 지금의 상황은 맞아요,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도 오르는 거고 그 돈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실물 경제하고 상관없이 지금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진짜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너무 당연. 아니 저도 이게 되게 레디컬한 주장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있잖아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에필로그에도 뭐 그런 말 썼죠. 야, 이 에필로그까지 이야기하면 진짜 책 안 사보시는데. 그 에필로그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썼는데 저는 이게 100% 준비 제도라는 거를 제가 이제 본래 뱅킹 전공인데요. 예. 100% 준비 제도라는 게 옛날에 주장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부분 준비 제도 처음에 모든 뱅킹 서적들이 옛날 이야기 하나도 안 가르쳐 지금 학교에서는. 예. 근데 부분 준비 제도를 다 옹호하는 논문들 가지고 이제 다 논문들 설명하는 예, 당연하다고 예, 생각하는 예, 거죠. 당연하다 생각하고 은행은 반드시 구제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야, 100% 준비 제도면 은행은 도대체 뭐해? 이거를 대출을 근데 통화량을 안 늘리면 경제가 돌아가나?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 제가 금융교양책을 좀 준비하다가 우리 애가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는데 예. 얘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예. 뭐 은행에 대해서 막 글 쓰고 있더니 어디 보더니 뭐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은행 부분 준비제도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또 아빠 뭐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거 사기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옛날에 불편했었거든요. 저 부분 사기지 준비제도. 사실. 근데 갑자기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게 너무 은행의 특수성이라는 이런 데 빠져 살았던 게 아닌가. 예. 한번 우리는 백지 상태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잠깐 나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불편함을 내가 은퇴할 때까지 달고 살 수는 없겠다. 그래도 한번 옛날 이야기 한번 찾아보자. 스터디를 한번 해보자. 예, 그러면서 제가 그냥 이게 은행 제도의 특수성이라는 게 결국 은행 제도의 불법성이었구나 사실은. 거기서 지금 은행 제도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가 여기서 왔구나. 이런 약간 깨달음이 제 나름대로 있었어요. 제 생각이 여전히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데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뭐 짧은 연구 기간 동안 고민했던 거의 결론은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더 이상 갈 수는 없다. 적어도 계속 구제를 하더라도 지금 결국은 옛날에는 민간 부채가 쌓였다가 꺼지고 민간 부채가 쌓였다가 꺼지고 하는데 지금 민간 부채가 계속 높아지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양극화가 심화되잖아요. 그 양극화를 막으려고 정부 지출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또 인플레이션이죠.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양극화는 상위 계층이 100m 더 달려가고 좋아지는 동안 하위 계층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10m 정도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극화는 벌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회는 발전하는 거다. 지금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 없고 이제 뭐 다른 나라로 가면 있지만 의학도 발전하니까 빨리 죽는 애도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인류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양극화는 되어가는 건 맞아요. 그럼 양극화는 되어가면서도
평균적인 삶의 수준은 높아지는 게 맞냐? 양극화가 안 되어가면서 18세기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냐? 그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또 정도의 문제로 가는데요. 부채도 제가 정도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양극화도 정도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양극화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없죠. 그렇지.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결국은 화폐 프리미엄이 상단에 저 위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예. 그 사람은 본래 재능이 어느 정도 벌어진 사람이 있으면은 더 많은 돈을 그 화폐 프리미엄은 최상단한테 쏠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양극화는 훨씬 심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돈이 자산들을 풀리면, 주로 최상층의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지난번에 부채하고 자산 가격이 긴밀히 연동됐다 말씀드렸잖아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 몫을 다 최상단이 다 갖고 가는 겁니다. 예. 거의 대부분. 그래서 돈이 벌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돈이 돈을 버는 체제가 아니면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요. 이게 내가 열심히 희망이 꺾일 예, 수 있다. 열심히 하면은 내가 탤런트도 남들보다 이건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적이고 남들보다 조금 하는 것 같다. 그 희망을 갖고 하게 되는데 예. 지금은 좌절이에요.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그러니까 맘다니 같은 애들한테 사회주의죠. 모든 거 다동결, 모든 거 무료한다는 이런 사회주의자한테 자본주의 본산에 있는 젊은 애들이 표를 다 몰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치적 위기가 먼저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졌어. 빨리 다시 또 공격해 빨리. 어려워.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신용중개기관은 예. 예금이 아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이제 진짜 대차입니다, 대차. 돈을 빌려주고 저축하는 사람이 그 돈을 차입자들 잘 선별해 가지고 빌려주게 되는 게 그게 신용중개기관이고요. 통화보관기관은 이제 앞으로 지금 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그 중개 업무하고 보관 업무는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 사실 지금 은행들을 구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역결제 시스템이 붕괴될까봐 그런 게 가장 커요, 사실은. 그렇겠죠. 그렇지. 지역결제 시스템이 붕괴하면은 그럼 큰일이죠. 상거래가 올스톱 되잖아요. 그 누구도 은행에 돈을 넣을 수 없죠. 근데 신용중개기관이 그냥 일반 기업처럼 돌아가면은 일반 기업 이게 우리가 보관과 대차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말이 거잖아요. 되는 거냐.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그 신용중개기관에 저축을 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갖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뺄 수 있는 돈을 통화보관기관에 갖고 있는데 예. 요 돈을 빼가지고 신용중개기관에 빌려줘야 돼요. 예. 빌려주고 나서는 만기까지 못 찾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자본시장의 이제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런 기관들은 다 은행 예금을 마치 통화처럼 주고받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예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간에 하이라키가 생겨요. 흔히 은행을 제1금융기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나도 그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냥 대출기관이고 투자기관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은행에 종속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자본시장에 투자할 사람들은 은행 예금을 쓰는 게 아니고 통화보관기관에 자기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통화를 빼서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보관과 대차의 구분, 통화기관과 신용기관의 이제 분리를 하는 이런 구조계획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 번째, 뱅크런이 없어지죠. 그렇지. 항상 은행은 내 돈이 있는데 왜? 돈이 항상 있는데 뭐 당연한- 100%인데 뭐. 당연한 이야기. 대출하는 기관들은 만기가 있잖아요. 예. 기업에서 런 생긴 사례 보셨나요? 없잖아요, 그죠? 만기가 있는 부채는 런이 없습니다. 예. 뱅크런이 없는 거고요. 뱅크런이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돈을 쏘아주고 정부가 지급 보증하고 이럴 이유도 없어요. 없죠. 안전망이 없어지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덕지덕지부터 벌인 이 정말 수많은 비용들을 저희가 없이 살 수 있는 거를 이 지금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체제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은행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이 축소가 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르락내리락 적으니까. 그 실물 생산으로 생긴 소득만큼만 딱 빌려주기 때문에 이제 경기 변동성이 이제 급격한 인플레, 그다음에 인플레 뒤에 오는 급격한 디플레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은행이 민간 기업하고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네. 별로 규제를 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어느 정도 갖춰라. 뭐 저기 인출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산은 건전하게 운용해라.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는 그 대형 금융 회사들 있잖아요. JP모건, 제이스 이런 데는 그 저기 은행 감독 당국에서 몇 명이 전담으로 실시간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중국에 가면 모든 기업들의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다 한 명씩 나와 있잖아요. 뭐, 아니 민간 기업 활동을 왜 그렇게 막 그렇게까지 봐야 되나요? 나는 그거 자체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총량이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고 규제 비용이 이제 절감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그 저축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통화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별 그러니까 차입자를 선별하고 감시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은행들이. 예. 이제 근데 금융중개기관의 가장 본연의 역할은 정보 생산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막 쉽게 못 늘리고 들어오는 소득 그 저축을 가지고 대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엄격하게 정말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하겠죠. 자산 대출에 막 하지 않고. 그래서 금융중개 기능이 회복되고 그다음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이런 구분도 없어지기 때문에 공정 경쟁이 좀 촉진될 수 있다는 거고 통화의 지위를 좀 확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통화량이 확률적이잖아요. 은행 예금이 대부분이잖아요. 통화량의 대부분이고 근데 은행 예금이 저희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안전한 통화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확률이 낮긴 하지만 뱅크런도 있고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통화라는 건 저는 확률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의 보루거든요. 최후의 보루. 그다음에 통화라는 거는 미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재화, 어떤 서비스가 뭐 지금 AI가 정말 미친 듯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재화를 덜컥 사놓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나중에 쓸모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확실성이 있는 통화를 보유하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그런 것들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라는 거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지불 수단인 동시에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수단이거든요. 이게 확률적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무슨 책이에요? 재밌는 표지네요. 책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노벨위원회에서 그 저기 요새는 캐리커처를 그려가지고 노벨상들을 수상자들을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버냉키, 벤 버냉키. 이게 이제 202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 분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벤 버냉키고 두 번째가 더글라스 다이몬드라고 뭐 뱅킹 쪽에 지금 부분 준비 제도를 합리화하는 정말 주옥 같은 논문들. 저도 이분 논문 읽고 와 맞네. 이거는 부분 준비 제도 말고는 답이 없네. 혹 같은 사람입니다. 2022년에 아니요. 그 논문 그 논문. 소시적에 뱅킹을 처음 공부할 때 거기 그렇지. 빠져가지고 그냥 그다음에 이제 필립 디빅 뭐 그분 세 분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그 은행은 특수한 존재다. 다른 기업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다음에 그래서 은행은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논문으로 주로 계속 썼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줬다는 거는 부분 준비은행은 필요한 거고 또 그렇죠. 당연히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안전망이 주어져야 되는 게 일종의 그 토마스 쿤에 의하면 노멀 사이언스로 지금 자리를 잡은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현대은행 제도가 갖고 오는 수많은 뭐 비용들 위기가 반복되고 또 증폭되고 안전망은 지금 끊임없이 커지고 있고 막대한 규제 비용 다운스트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규제하고 안전망 확대하는데도 부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모든 경제 주체가 지금 자산 가격을 신처럼 모시고 있고 양극화, 그다음에 실물 경제하고 금융이 완전 따로 노는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정상과학이 이제 무너지는 게 이 정상과학에 반대되는 반증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이제 그 균열이 와가지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제 넘어간다고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그 반증들이 이미 부분 준비 은행 제도가 정상과학이기 어렵다는 이런 뭐 판단을 만들게 하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 이제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수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는 부분 준비은행 제도가 시간의 검증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 한 100여 년간 봤더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뭔가? 업스트림에서 볼 때 보편적 법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보관하고 그 대차라는 애초에 우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너무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뭉치는 바람에 그걸 합법화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 금융의 본질이라는 거는 저는 인내에 있다고 봅니다. 있네요. 예. 그러니까 금융이란 거는 뭔가 누구한테 투자를 하고 빌려준 다음에 참을성 있게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성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예.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 기본적으로 투자라는 거는 과실이 생길 때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원래 그 금융도 당연히 그렇겠죠. 네, 네.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은행 제도는 어떤가요?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자를 받아요. 인내 없이도 과실을 받는 겁니다. 예금자들이 예. 그 인내가 예. 왜 존재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과실을 누린다는 거는 뭔가 노력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프로님 이 과정까지 오시기 힘들었습니다. 사실 힘들었잖아요. 그럼요. 인내하는 아유, 과정 길었잖아요. 그렇죠. 대학 들어가실 때, 하고. 대학 들어가실 때도 그렇고 취업해서도 그렇고 아 말해 뭐해 진짜. 맞아요. 우리 안 대표님도 마찬가지 아니신가요? 뭐 저도 뭐 남들보다 그러네. 뭐 아주 열심히 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남들보다 덜 열심히 산 것 같지도 않아요. 나름대로 뭐 좀 하여튼 좀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니까 뭐 약간의 하여튼 소득도 따라오고 뭐 아주 잘 살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뭐 평판도 쌓이고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때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빨리 과실을 그렇습니다. 획득하려는 분들이 네. 계신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렇지. 2%의 자리를 노리는 몇몇을 내가 알지. 실력도 없는 것들이. 인내도 없이 말이야. 피부만 탱탱하다고. 자식들이 말이야.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 이제 모든 삶이 다 그렇고 예. 그 경제 섹터에도 기업들도 그렇잖아요. 어. R&D하고 투자하고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옛날 반도체도 그런 거고. 근데 왜 금융은 그렇지 않아야 거기는 되나요? 인내를 안 해도 되게 해줬냐? 돼 있는 거죠. 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박사님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 부분 준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대는 다 네. 거의 모든 네. 아닌 나라가 없는 것 네. 같은데 다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안 바뀌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안 바뀌냐? 그 제도가 생기면은 그 주변에 또 생기가 다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은행 제도, 부분 준비 제도가 생기면 부분 준비 제도와 관련된 수많은 제도와 기관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쉽게 합의를 봐서 옮겨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충격이 한번 있어야 될 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1844년도 영국에서 뱅크 차트 액트도요. 예. 계속 은행들이 10년마다 파산해서 뭐 난리바다가 나니까 그런 법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시카고 플랜도 대공황 직후에 나왔던 거예요.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안 그러면은 쉽지는 않습니다. 금융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 프로님도 여러 번 뭐 질문 주셨고 안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걱정하는 게 이제 금융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래야 뭐 삼성전자 투자도 하고 프로젝트 생겨가지고 경제 성장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사실 어떤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술인 아이디어를 가진 분하고 돈을 가진 분은 보통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이 반드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채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금융이 생기면서 중산층들이 상당히 두터워졌어요. 실제로. 저희가 금융이 없었으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합니다. 경제가 성장 절대로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보면 의회 민주주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됐는가 하면요. 그 경제력을 가진 시민계층이 대두되면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 발언권을 얻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세금 함부로 왜 걷냐? 우리 동의 얻어라. 이러면서 이제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 앞단에 결국은 금융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이 사실 그 물질적 기회균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 정치적 지위, 사회적 지위를 이제 수많은 사람들한테 뿌림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분명히 이제 기여를 했던 거죠. 근데 과거에는 적정한 금융 수준에서는 괜찮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0년 이후에 이제 완전히 실무라고 벗어나서 이제 금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대물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왕족과 귀족들이 세습주의로 갔던 거와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적 기회균등이 이제 오히려 훼손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경제 성장이 져야 되고 정치하고 사회가 이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민주주의 발전이 오히려 과거에는 금융이 사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난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지금의 이렇게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 맞는 얘기 같아서 여전히, 맞는 얘기 같아서 야 여전히 이 프로님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는 얘기 같긴 한데 나는 지금 현대 사회 보루야. 내가 물러나는 순간 지금 어쩌다 내가 이 옆에 와 있는지 몰라도 야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조금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 네. 아니 저는 이 들으면서 막 머리가 막 확 헝클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야 큰일 났네. 이거 잘 정리해줘.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야 부채로 만들었어. 어마어마한 책이네. 장단점이 있죠 사실은. 아예 부채가 없거나 그럴 생각하는 우리의 걱정거리도 있고 오늘 이 프로가 계속 이거 어때요 뭐 이랬듯이 또 반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완벽한 게 아니죠 당연히. 문제가 많은데 잘 섞은 가운데쯤에 어딘가에 스위트 스팟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지. 그냥 적당히 좀 잘해보자가 아니라 적당히 해서는 은행들이 적당을 모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뭔가 인류의 기준을 보면 적당히 가는 그런 도로가 생깁니다. 이 말씀이라서. 그것도 그렇고 저는 진짜로 생각해볼만하네. 지금의 제도의 장단에 대해서 일단 확실히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냥 저는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예. 조금 더 저변이 넓어지면 그걸로. 그러니까 야 당연히 그런 거지 뭘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것과 아니라, 야 이게 사실은 장단이 있는 제도야 혹은 단점이 꽤 있는 제도야라는 걸 알고 하는 것과 제 책 보시고 어. 아유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또 뭐 격하게 공감해 주신 분들도 많고. 야 진짜 문제작. 한국 금융, 한국 사회 금융에. 근데 책은 이렇게 문제작을 써야지. 아유 옳은 소리로 그냥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가득하네. 이건 책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낭비지 사실. 진짜 문제작이네. 와, 그럼. 부채로 만든 세상. 그럼 불을 피우면 따뜻해진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걸 글로 쓰고 책으로 읽는 건 시간 낭비거든요. 종이 낭비. 그렇죠. 그런 면에서 부채로 만든 세상 이 책은 정말 훌륭한 책이다. 1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페이지 넘길 때마다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소프 없다. 뒤집어지고 그래. 이게 뭔가 싶고 그러면서도 야, 멈출 수 없는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마음에 드시는 분도 좀 한번 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이렇게 꽂아놓는 직접 그 읽어보시길 그래 바랍니다. 꽂아놓는 그런 이게 즐거움이라도 뭐야 있어야. 하다가도 다시 자세를 고쳐서 아 이거 다시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래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저희가 뭐 몇 시간을 거쳐서 한 이유가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야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이번 책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두 번째 책도 쓰셔야지. 내 다시는 책을 쓰자 사람이 아니다 진짜. 집에서도 와이프한테 혼나고 뭐 어디 유튜버들도 뭐 야 진짜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기작도 꼭 준비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책 쓰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조금 이게 준비는 제가 한 뭐 자료들 모으고 예. 뭐 구상까지 거의 다 끝냈다고 생각하고 제가 연구년 이제 동안 이제 쓰겠다고 쓰신 했어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조금 글을 빨리 쓰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뭐다 구상도 끝났고 자료 다 모아놨으니까 한 3개월이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웬걸 1년 꼬박 걸렸습니다. 저 쓰는 게 하루에 막 거의 7시간 8시간 앉아가지고요. 야. 그래서 막 끝나고 나서 목도 나오고 어깨도 나오고 역시 이게 참 책 쓰는 거는 뭐 아마 두 분 다 글 쓴 경험도 있으시니까 아니 그 성의 하다 보면 쓰셔서 그래요. 대충 대충 써도 돼요. 하다 보면 구멍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너무 구멍도 좀 나와야 우리도 질문할 게 있지. 야. 두 번째 책을 그래도 연말까지만 쉬시고 내년부터 다시 또 집필에 들어가셔서 네. 또 좋은 책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서울에서 어떡하냐. 당분간 또 와. 박사님 다른 별일 이슈로 없네. 보면 되지. 꼭 책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불러주셔가지고 이 생각을 많은 그 청자분들하고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그럴 거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조만간 네.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또 다음 책은
다음 주에 이제 2차 아닌 걸로 할게요. 오늘은 책거리.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박사님.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